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 때로 가고 싶으세요? 20, 30, 아니면 40대? 전 8살 때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어리다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전 철이 아주 일찍 들었습니다. 바로 8살 때요. 학교에 들어간 그 해 결심한 게 있었고 그걸 이루며 살아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전 커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일에 미쳐 해가 지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고 살았죠. 오로지 돈 때문이에요. 제 능력으로 갖게 된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 사실 계룡남이었어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할 만큼 부모님은 없이 사셨고 가난의 이유는 참 많았죠. 아버진 70년대 초반 작은 시골 동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돌진하고 양떼를 군대로 보고 싸우는 돈키호테요. 농사일도 뒷전이고 기행을 저지르는 아버진 동네의 유명 인사였죠. 전 돈키호테의 외동아들이었고요. 어머닌 그런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애들이 놀리곤 했어요. 저기 술주정뱅이 아들 지나간다. 꼬맹이였던 제가 돌멩이를 들고 애들을 쫓아가도 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천아, 아빠는 주정뱅이래요. 머리가 돌았대요. 애들은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빙 돌렸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망신스러웠죠. 어렸지만 절대로 아버지처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 변호사가 됐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전 성공했다고 자부했어요. 50대 중반, 대학생 남매를 두고 좋은 집,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던 저는 그 일로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아내는 자취를 감췄죠. 전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명 로펌 변호사로 이름 날리던 전 아내의 실종 이후 폐인이 됐어요.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그 구멍은 누구도 메울 수 없었죠. 다 큰 아이들도 제 곁을 떠났어요. 제발 엄마를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아이들이 괘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내가 끝도 없이 원망스럽다가도 이대로 영영 아내를 다시 못 보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은호수, 아내의 이름이에요. 호수처럼 크고 맑았던 아내의 눈, 점점 빛을 잃어가는 줄도 몰랐던 그 눈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죠. 하지만 아내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전 남편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었을 뿐 아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어딜 자주 가는지, 친구는 있는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사라진 그날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평범했던 아침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피로감의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전 아내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알아서 약 좀 챙겨 달라고요. 아침 식탁에 앉아서도 밥상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간보다 졸았어? 아내는 말없이 소금을 내줬어요. 아침 한 끼 내 입에 딱 맞게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밥도 왜 이렇게 질어? 밥 짓는 법부터 다시 배워와.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밥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고 영양제도 떨어지지 않게 챙기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투덜거렸어요. 얼룩이 남았다. 빨래도 제대로 못하냐. 세탁기가 없냐 세제가 없냐 구박을 했죠. 그날따라 아내가 더 말이 없었어요. 전 그걸 반성하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대로였죠. 최근 1년 사이 별거 아닌 일에도 그렇게 화가 났어요.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 건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자기 바빴고
남들처럼 기분 푸는 방법도 몰랐어요. 골프니 여행이니 그런 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죠. 오로지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걸로만 감정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날 거짓말같이 아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늦게 퇴근했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밥을 차려줬을 아내가 보이지 않았죠. 여보, 영재 엄마, 밥 줘. 목욕해? 남편 왔다고. 혹시 욕조에서 잠들었나 싶어 문에 귀를 대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물기 한 방울 없는 욕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 먹으면서 엄청 투덜댔어요. 외출도 적당히 할 것이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대학생인 아들도 딸도 귀가 전이었고요. 썰렁한 집에서 컵라면을 먹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해가 진 뒤 아내가 집에 없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 애써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는 꺼져 있어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전 빨리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맥주를 마시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집 앞 슈퍼에 갔겠지. 돌아올 거야. 5분 후면 후다닥 뛰어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아내를 기다렸죠. 하지만 밤 11시쯤 딸이 자정에 아들이 들어왔는데도 아내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TV를 보다 졸다 깬 새벽, 전 시계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아내는 귀가 전이었죠. 다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화할 곳이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처제는 평소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 새벽에 애들을 깨워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죠. 박영재 일어나. 너 엄마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데 잠이 오냐? 왜요? 피곤해요. 깨우지 마세요. 뭐? 네가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집에서 주는 돈으로 공부만 하는 녀석이? 야, 엄마한테 전화해봐. 아니, 꺼져 있으니까 이모한테라도 전화 넣어보라고. 지금 새벽 4시인데 네 엄마 안 들어오잖아. 아이, 우주 시켜요. 아들은 불을 탁 끄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전 딸 방으로 갔어요. 딸은 울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에 휴지가 수북했어요. 딸도 잠을 설친 것 같았죠. 아빠 나가. 나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녀석들이 단체로 왜 이래? 박우주, 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모한테 전화해봐. 이모가 아빠 전화 안 받잖아. 엄마, 이모네 집에 가 있는지 확인해봐. 아니다. 엄마가 너한테 어디 간다고 말했지? 솔직히 말해. 엄마 여행 갔어? 아빠 몰래 친구랑 놀러 갔냐고. 맞네. 내 이 여편네를 그냥. 엄마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딸이 벌떡 일어나 절 노려보더라고요. 전 너무 기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딸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순하다고 생각한 딸이 울어서 뻘겋게 된 눈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죠. 너 왜 그래 아빠한테? 몰라.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찾지 마. 최소한 아빠는 엄마 찾을 자격 없어. 그리고 나도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 속상해 죽겠다고. 딸이 침대에 쓰러져 엉엉 우는 바람에 전 딸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어제 입었던 땀에 전 와이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죠. 아침밥 같은 건 챙길 정신도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얼굴로 차 안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화가 났다가 걱정이 됐다가 불안했다가 또 화가 났습니다. 전 핸들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아니 제정신이야? 말도 없이 어디 간 거냐고. 오기만 해봐라. 아주 제대로 한 소리를 해야지. 진짜 미치겠네.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일단 회사로 갔어요. 급한 일을 처리하고 빨리 집에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애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제 아내, 애들을 정말 끔찍하게 예뻐한 사람입니다. 혹시 애들한테 연락이 왔을까 싶어 전화 문자를 보냈지만
애들은 묵묵부답이었죠. 간신히 통화가 되면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왜요? 저 아르바이트 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이 멍청한 녀석아. 황금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어? 너 엄마가 사라졌는데 걱정도 안 돼? 끊어요. 저 늦었다고요. 박영재, 너 아빠한테 왜 그렇게 툴툴거려? 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애비가 뼈 빠지게 벌어서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태도냐? 앞으로 아버지 돈 안 받아요. 저 기숙사에서 지낼 거고 집에 안 가요. 끊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전 급한 일만 서둘러 마무리하고 다시 회사를 나왔어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리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저 역시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전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가 집에 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운전하면서도 내내 생각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혼을 내줘야지. 하다가도 제발 집에 와 있었으면, 아예 아무 일 없었으면 했죠. 하지만 제 바람은 무참히 깨졌어요. 여보, 영재 엄마.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전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전 하루 사이에 확 늙어 있었죠. 한 10년은 더 들어 보였어요. 전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죠. 아이 당신이야?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내가 아닌 딸이었어요. 전 낙심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싸맸습니다. 그때 드르르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물었죠. 엄마도 없는데 어디 가냐고요. 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없는 집에서 살기 싫어.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래. 엄마 찾으면 엄마한테 갈 거야. 그래, 가라 가.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이래. 너 중간에 마음 바뀌어도 아빠가 안 받아줄 거야. 함부로 집 나갔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 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죠. 전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양주를 찾아 마셨습니다. 아까워 장식장에만 모셔놨던 양주를 병째 들이켰어요. 위장이 찌르르한 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 술에 취해 아내 이름을 고래고래 불렀어요. 야, 은호수, 어딨어? 어디 가서 안 와? 이 빌어먹을. 몰려오는 취기에 전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선잠을 자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 깨서는 미친 듯이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실, 드레스룸 할 것 없이 아내의 물건들을 다 헤집었죠. 놀라운 건 화장대 서랍에서 아내의 핸드폰이 나온 거였습니다. 아내는 핸드폰도 두고 작정하고 집을 나간 것 같았어요. 억장이 무너져 신음이 터져 나왔죠. 왜? 도대체 왜? 거실에 아내의 물건들을 다 쏟아놓고 자세히 살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아내가 보물이라고 써놓은 상자를 발견한 건 그 뒤였어요. 뭔가 싶어 열어보니 앨범이 한가득이었죠. 다 애들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여행, 소풍, 외식, 그 모든 장소에 저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생신날에도 전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전 모든 집안 행사들을 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죠. 처갓집 행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쉴 수 있으면 자거나 그마저도 일로 채웠습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다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앨범 사이엔 어린 딸이 아내에게 쓴 편지도 있었죠. 커다란 하트를 많이도 그렸더라고요. 아내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쓴 걸 처음 봤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딸이 쓴 것 같았어요. 은반지처럼 빛나는 우리 엄마. 날 보고 웃으면 수정처럼 예뻐. 너무너무 사랑해.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가족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그 셋뿐인 것 같았어요.
이해가 되면서도 우라통이 터졌죠. 이 집, 차, 그동안 자기들이 입고 먹고 샀던 거 다 내가 번 돈으로 호강했으면서 요만큼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라진 아내도 야속하고 미웠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됐지만 아이들과 셋이 한통속인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근데 화를 낼 상대가 없으니 결혼 25년 동안 늘 곁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았어요. 다시 양주를 들이켠 저는 바닥에 쓰러져 막 욕을 내뱉었죠.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전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 은호수 어디 가서 놀고 자빠졌냐? 박영재, 박우주 니들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 이 집 내 돈. 그래, 다 내가 가질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됐냐?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뭔가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에 전 혼란스러웠죠. 아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사고라도 당한 걸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전 양주를 다시 입에 털어놓고 억지로 잠에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져만 갔죠. 그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전 부모님을 거의 외면하며 살았어요. 외동 아들인 저 대신 아내가 부모님을 챙겼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 저보다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더 챙겼기 때문입니다. 촌동네에서도 제일 낡고 허름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 부모님과 저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손가락질했죠. 아버진 툭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니셨어요. 제정신일 때도 기행은 이어졌죠. 지나가는 소한테 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의 밭 옥수수대를 뽑아 그걸 창이라고 하면서 돼지한테 덤비기도 했고요. 저기 적군이 몰려온다. 천하야,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가 이 창으로 단칼에 물리쳐줄게. 아버지, 그러지 마. 저건 적군이 아니고 먹구름이야. 이건 창이 아니고 옥수수 떼고. 아버지, 나랑 집에 가. 하지만 아버진 꼼짝도 않고 먹구름을 노려봤죠. 결국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전 집으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허공에 옥수수대를 던지는 아버지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창고에 숨어 있으면 곧 이웃 어른들이 화난 목소리로 집에 들어닥치곤 했었죠. 이 양반, 아니 내가 오늘은 절대로 가만 안 둬. 아니, 왜 그러세요? 전하 엄마, 전하 아빠가 아니 내 밭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 알아?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한 우리 밭 작물을 아이 다 뽑아놨다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떡해요. 제가 가서 도로 심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다 뽑혀버린 걸 돈으로 내놔. 이 남의 밭 농사를 망쳐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 아이 돈으로 보상하라고. 그럼 달포 뒤에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어르신,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좀 봐주세요. 아니 봐줄 게 따로 있지. 아유 속 터져. 그렇게 똑똑하던 대상이가 아이 저렇게 미쳐버릴 줄 누가 알았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옥정이 무너지겠냐고. 미치광이, 술주정뱅이, 괴짜 모두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었죠. 동네 어른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머리가 돌아버렸다고요. 친할아버진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했어요. 3대 독자인 아버지는 일찍부터 그를 깨우친 천재였고요. 의대에 합격해 서울에 간 아버진 등록금으로 멋대로 재수를 해서 철학과에 들어갔대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져 할아버지는 진노하셨고요. 아버진 자취방에 틀어박혀 서양의 철학책을 비롯해 온갖 책들을 다 읽었는데 3일 밤낮을 꼬박 샌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못 자 횡설수설하는 아버지를 서울에 올라온 할아버지가 보셨고 대노하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때렸는데 그때 사고가 생긴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장사셨고 화가 나면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대요.
심하게 맞아서 쓰러진 아버진 기절했고 그때 머리를 다치신 건지 종종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행동도 그때 시작됐고요. 아버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살아가시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그때 저를 임신하고 계셨고요. 전 비극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숙하는 집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하숙을 치면서 수선집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서로 좋아하게 돼서 저를 갖게 된 거였어요. 전도 유망했던 청년은 그렇게 건강을 잃었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골로 끌려 내려가게 됐죠. 그때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죽도록 말렸대요. 영화 너 진짜 갈 거냐? 넋이 나간 남자 따라가서 기어이 살림을 차릴 거냐고. 애 낳아서 줘버리고 너는 여기 남아라. 엄마랑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기서 살아. 나 말리지 말아요. 뱃속에서 태동도 느껴져. 엄마도 나 데리고 혼자 잘 살았잖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애기 내가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어. 못 살아. 내가 이 꼴을 보자고 죽을 똥을 싸면서 하숙을 치고 밤새 가며 바느질을 했지. 그래. 이거사. 너 저 인간 따라가면 부귀 영화는커녕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 엄마 눈엔 그게 보인다고. 남편 능력 없는데 너 혼자 어떻게 살래? 저 지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아프면 금방 미천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어머닌 결국 저와 아버지를 선택하셨어요. 할아버진 아들을 그렇게 만든 죄책감으로 알아놓으셨고 얼마 못 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할머니도 숨을 거두셨고요. 아버지 병 고친다고 어머니는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죠. 그 과정에서 땅도 돈도 다 흘러나가 부모님은 알거지가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살이 분별을 할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버진 정상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멀쩡히 서 있는 경운기에 남의 집 수박을 따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커다란 호랑이 새끼가 이 동네에 나타나셨다. 그래, 내가 다 해치워주지. 아이 덤벼. 나한테 싹 다 덤비라니까. 나한텐 무기도 있어. 아버진 경운기에 수박을 따서 던졌고 어머닌 또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저와 엄마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천아 엄마, 어떻게 도망 안 가고 천아 아빠랑 살고 있어? 남편이라고 있지만 멀쩡히 농사를 지어 돈을 벌어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그러면 엄마는 바느질을 하며 한숨을 푹 쉬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 운명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천아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 뭐 이렇게 살아야지 방법 있나요? 제발 우리 가족 쫓아내지만 말아줘요. 내가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내가 화가 났다가도 천아 엄마 보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우리 딸 치마인데 길어서 질질 끌고 다녀. 천아 엄마가 예쁘게 수선 좀 해줘. 그럴게요. 또 수선할 거 없어요? 그리고 겉절이 좀 드릴까요? 제가 시내에서 부잣집 사모님들 김치 담가주는 거 알죠? 담가드리면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같이 먹어요. 아버지의 기행을 덮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좋았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저는 놀림감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곤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시험을 봐도 1등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애들 앞에서 처음 상을 받은 기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눈만 뜨면 학교 가방부터 맸어요.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교장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까치발을 들어 창 안쪽을 본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목청껏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쪼르르 줄 세워서 너는 잘난 놈, 너는 못난 놈.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코 주변이 빨갰죠. 저는 당장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렸지만 아버지 때문에 사과하는 엄마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빠, 가. 빨리 일어나. 얼굴이 낯이 있구나. 너 1학년 몇 반이냐? 이름이 뭐야? 1학년 7반이요. 박천아입니다. 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 정말 말하기 싫었어요. 알았다. 에이, 아버님, 아드님이 오셨네요. 이 똘똘한 아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무튼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 나라 교육,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교장 선생님, 저랑 어디 가서 얼큰하게 막걸리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 저는 술 못합니다. 아버지, 빨리 가. 빨리. 그날 저는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막 울었어요. 학교 안 간다고, 다 망했다고요. 학교 안 가. 나 창피해서 못 가. 아빠 때문에 다 틀렸어. 다 망했다고. 전 엄마한테 이사 가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절 안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여길 떠날 수 없다고요. 이사를 가면 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 고향인 여기서야 다들 이해해주지만 다른 곳에선 어림도 없다고요. 전 어머니의 마른 등을 때리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밥이고 물이고 입에도 안 댔어요. 그저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죠. 난 왜 아버지 아들일까? 왜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을 아버지로 둘 수 없었을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 배고픈 줄도 모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죽을 끓여오고 비싼 과일을 사오셨지만 전 독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아버지가 아주 멀리 가서 다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싶었어요. 누구도 날 깔볼 수 없도록 힘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저는 애어른이었어요.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아버지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걸 뭐라고 하셨지만 전 그 1등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면 절 깔보는 애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겐 버릇이 생겼죠. 학교를 오갈 때 누가 내버린 책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갖고 있는 교과서는 이미 달달 외웠고 주워온 책 내용도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중학생 책부터 대학생 책까지 가리는 것도 없었죠. 이해를 못해도 통째로 암기를 했습니다. 어머닌 그런 절 보고 기특해 하셨지만 아버진 달랐어요. 한 번은 제가 주워온 책을 다 불태워 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눈이 트이더라고요. 전 늘 1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만 제가 1등 성적표를 가져갈 때마다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천아야,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또 1등을 했어? 엄마, 얼른 시내에 김치 갖다 주고 올게. 오면서 엄마가 소고기 끊어올 테니까 기대해. 저녁 때 불고기 맛있게 해줄게. 알았어. 근데 엄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말 안 한 거 맞지? 어디 가서 내 이름 말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아요. 나 창피하니까. 엄마는 시내에 있는 부잣집에 김치를 담가주러 다니면서도 자식 공부 잘한다고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전 아빠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중학교 땐 시내외에 나와 자취를 했고 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전 시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친구들도 제가 번듯한 집안의 아들인 줄만 알았죠.
그렇게 아버지를 부정하며 명문대 입학, 사시 패스까지 이뤘습니다. 아내와는 변호사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제 동기들은 다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호수는 신부의 친구가 아니라 결혼식장 매니저였어요. 남다르게 싹싹하고 너무 예뻤죠.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제 바지에 주스를 쏟지 않았다면 아내와는 못 만날 뻔했습니다. 주스는 제 양복 바지를 다 적셨고 솔직히 너무 화가 났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수를 한 직원은 사색이 됐고 매니저인 아내가 절 결혼식장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일단 갈아입으실 옷 마련해 드릴게요. 그게 우리의 만남의 시작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매니저는 제게 차를 타서 권했습니다. 오염된 옷, 그쪽에서 세탁도 해주고 보상 비용도 준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직원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눈에 반한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고 말할 때 인매도 참 예뻤어요. 눈은 어찌나 깊고 맑은지 한겨울 청명하게 맑은 물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일 처리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음 푸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명함에는 은호수라는 이름 석자가 쓰여 있었죠. 호수처럼 맑은 눈을 가진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며칠 후 전화를 걸었어요. 평일 오후 법원에서 사무실 돌아가는 길에 텅 빈 예식장을 찾아가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드린 옷은 잘 받으셨죠?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 직장이 이 근처인데 저녁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줄곧 너무 친절하셔서요.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하시죠.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성한테 그렇게 저돌적이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 자랑스럽게 제 명함을 건넸고 아내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했습니다. 직업, 이름, 출신 학교로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은은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곧 예약한 손님들이 오실 거라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내는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했고 전 씁쓸하게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분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다음 날부터 전 결혼식장에 꽃바구니도 보내고 최대한 제 마음을 어필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아내와 차 한 잔 마실 기회를 얻었고 전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멍청하게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음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날 밤 골목을 뛰어나가 무작정 달렸죠. 가슴이 벅차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되고 전 결혼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결혼까지 밀어붙였어요. 아내는 연애 초부터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 많고 무척 착했어요. 제가 집안 배경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속이 꼬인 데가 있었다면 아내는 그마저도 다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제게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큰 아들을 낳았을 때 다짐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없다. 처자식, 누구한테 꿀리는 일 없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줘야지. 이를 악물었죠. 전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영화를 보자고도 하고 주말엔 공원에 산책도 나가자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귀찮았어요. 애들 태어난 다음엔 외식도 잘 안 했습니다. 모든 걸 아내한테 맡기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시골 부모님 챙기는 일도 아내가 다 감당했죠. 한 번은 아내가 겨울에 애들을 데려갔다가 셋이 지독한 감기를 얻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못 가봤어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었죠. 형부, 언니가 쓰러졌는데 아직도 사무실에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빨리 와요. 여기 병원 회사에서 멀지도 않잖아요.
처제, 내가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애들도 장모님이 봐주고 계시잖아. 내가 의사야? 응급실에서 잘 돌봐줄 텐데 나보고 굳이 오라고? 처제가 언니랑 같이 좀 있다가 처가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 어렵지 않잖아. 진짜 너무하네요, 형부. 언니 이 한겨울에 시댁 혼자 애들 데리고 시댁 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처제, 나 바빠. 그만하자. 언니도 이해할 거야. 나 대신 잘 좀 부탁해. 처제한테 전 당당했어요. 제가 처제 대학 등록금도 보태줬고 결혼 비용도 많이 줬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아내한테 무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매 둘을 명문대에 입학시킨 아내가 고마웠지만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똑똑한 건 제 머리 닮아서라고 여겼고요. 한마디로 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었죠. 아내의 실종 후 폐인이 된 전 시계를 들여다보는 게 일이 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경찰에 연락을 기다렸고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죠. 화장대에서 나온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고 거기서 단서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한두 달 전부터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고 병원으로 쫓아간 전 곧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암이라고요? 아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암이라니? 저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다고요. 제 반응에 동행한 경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 상태가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거였죠.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말기였고 어쩌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저 형사님, 다른 사람 핸드폰 연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암일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요. 아무리 떠올려도 최근 아내의 얼굴 안색이 어땠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늘 잔소리만 하고 저 피곤한 것만 투정했지 아내 힘든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 앓는 소리를 안 하고 참을성이 많았던 아내는 몸에 이상의 통증까지 있으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무릎이 꺾여 걸을 수조차 없었죠. 병원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거의 기어 나왔던 것 같아요. 휘청거리던 저는 한낮에 대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대자에 누워 울면서 제 머리통을 막 쳤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픈 몸으로 혼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왜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왔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이 사람 이상해. 미친 거 아니야? 여보, 괜히 말 시키지 말고 가자. 무서워. 그래요. 나 미쳤습니다. 미친 인간 맞아요. 가요. 가라고요. 전 미친 듯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전 본격적으로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달리 변명할 수가 없어서 아내가 암에 걸렸고 실종됐다고 다 엉망이 됐다고 했어요. 애들한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애엄마부터 찾고 고민할 생각이었어요. 엄마 껌딱지로 커온 영재와 우주는 큰 충격을 받을 게 분명했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전화를 끊자마자 가까운 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잡힌 CCTV가 발견됐고 사라진 시골 마을의 주소를 손에 넣게 됐어요. 밤새 달리는 버스 안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던데 그런 곳에 어떻게 혼자가 있는지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너무 걱정이 됐죠. 도착했을 땐 동트는 새벽이었습니다. 형사님 말대로 그 지역은 황폐하기 짝이 없었어요. 곳곳이 빈집이었고 연기가 나는 굴뚝은 두세 곳이 전부였죠. 가장 산 쪽에 위치한 폐가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 놓인 운동화, 이슬에 맞아 축축하게 젖어버린 운동화가 꼭 아내의 것이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안에 있을지
너무 떨리고 두려웠어요. 설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지. 주먹을 꼭 쥐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영재 엄마! 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고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질 것 같았죠.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오수야, 은호수, 영재 엄마, 여기 있어? 으악! 순간 무언가 날아와 현관문에 부딪혀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에 튀었어요. 얼굴을 가린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튀었고 피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비명 같은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나가라고. 당신이 뭔데 여길 와? 날 왜 찾아와? 당장 나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전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 계속 뭔가를 던지고 있었어요. 전 가까스로 피해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들고 아내를 본 순간 전 할 말을 잃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채 머리카락도 거의 빠져 있고 흡사 해골처럼 비쩍 말라 있었죠. 그런데도 악에 받친 얼굴에 커다란 눈은 이상하게 빛났어요. 저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로 눈이 광인처럼 빛나고 있었죠. 영재 엄마, 흥분 가라앉혀. 당신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암이라며. 왜 말 안 했어? 흥분하지 마.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왜 찾아왔어?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식모 드릴 돈이 아까워 내 뒤라도 밟았니? 나 곧 죽는다는데 아쉬워서 어떡해? 가만 좀 냅둬.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왜 말 안 했어? 나 까맣게 몰랐잖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왜 사람 죄인 만들고 그래?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아팠던 거냐고. 알 거 없잖아. 왜 이제 와서 관심 있대? 나는 그냥 당신 하인이었어. 내 안색이 어떤지, 힘들진 않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죄인? 이제야 죄인 같아? 25년 동안 당신이란 인간 한결같았어. 한결같이 무심하고 매정하고 냉정했다고. 당신은 결혼 같은 건 해선 안 되는 사람이야. 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찾아와? 왜 쓸데없이 와서 내 속을 뒤집어? 아내는 울부짖었어요. 저랑 1초도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요. 암에 걸리기 전부터, 아니, 애들 어릴 때부터 이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돼서도 하녀처럼 제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지 않았대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던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절 떠났던 거였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에 걸린 것도 이유였지만 혼자 죽음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대요. 아내는 절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전 내쫓겼어요. 전 그대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날 받아줄 때까지 그러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내가 한 얘기 다 맞는 말이었죠. 전 드라큘라보다 더 냉정한 인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전 아내에게 호소했어요. 호수야, 이 영재 엄마 미안해. 잘못됐다. 이런 말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란 말 함부로 안 할게. 화 풀라고도 안 할게. 제발 여기서 벗어나서 같이 병원 가자.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이 영재 엄마. 그때 집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무릎 꿇고 있는 제게 양동이에 찬 물을 쏟아 부었어요. 때는 가을, 한기가 오싹하게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의 화가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그래서 병원에 갈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됐고 홀딱 젖어버린 전 오들오들 떨어야 했어요. 폐가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지 집안은 캄캄했죠. 아내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 때문에 혹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섣불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아내가 열을 내면 몸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추워서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무릎 꿇은 자세에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는 밤에만 깨어있는 새가 우는 것처럼 구슬펐죠. 호수야, 미안하다. 네 오랜 세월 네 마음 몰라줬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난 투정만 부렸다. 그래, 나 더 이상 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치만 우리 영재랑 우주는 어떻게? 고작 20살 넘었는데 엄마 잃고 애들 어떻게 살라고. 애들 당신 떠나고 나랑 안 살겠다고 나갔어. 우주는 밤새도록 울었고 영재도 집에 안 들어온대. 이대로 당신 애들 두고 떠날 거야? 나 정말 잘못 살았어. 애들도 나 피한다고. 영재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전 그대로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으면 아내가 병원에 갈까, 다시 살 의지가 생길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기절을 한 건지, 잠에 든 건지, 잠깐 사이에 전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꿈이지만 너무 슬퍼서 전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쳤죠. 하지만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다리는 모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이름만 부르면서 멍청하게 뒹구는 게 다였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아, 얼른 일어나. 호수가 떠나잖아. 얼른 잡으라고, 이 멍청아. 빨리 일어나. 호수야, 가지마. 영재 엄마, 우리만 두고 가지 말라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적셨고 전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영재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근데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재 엄마 아프게 했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암에 걸리겠다고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은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목 놓아 울며 흙바닥을 뒹굴었는지 꿈속에서 전 목이 다 쉬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미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죠. 흐느끼며 절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영재 아빠, 눈 좀 떠봐. 여보, 제발. 어렴풋이 깨어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가 마당에서 아내는 쓰러진 저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가까이서 본 아내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전 아내를 덥석 안았어요. 우린 말없이 한참을 목 놓아 울게 됐죠. 그날 저녁, 폐가 안에서 아내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어젠 몰랐는데 바깥만 폐가지 안은 말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아내의 깔끔한 성격이 여기서도 보였죠. 그리고 비닐째 들어있는 한 무더기의 약봉지도 보였어요. 아내도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 이제 약 안 먹어. 다 끊었어. 왜? 약을 먹어야지. 그래야 나쁜 암세포들을 죽이지. 아니, 저 약들 내 몸이 못 견뎌. 체력도 없어서 독한 약을 이기질 못해. 그러면 나 맨정신으로 애들 못 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얼굴도 실컷 봐야지. 아내와 전 영재와 우주가 떠올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잠깐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했어요. 애들 옆에서 아픈 모습 보여주느니 떨어져 있고 싶었다고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하는데 애들 앞에서 아픈 모습만 보여주면서 끝을 맞이하기 싫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몰라. 25년 동안 나랑 애들이 얼마나 당신을 원했는지 알아? 생일, 주말, 기념일, 크리스마스. 그때마다 영재랑 우주 당신 목 빠지게 기다렸어. 나도 마찬가지고. 나중엔 애들이 포기하더라. 그런 애들한테 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 애들한테 날 떼어놓으려고 하다니. 여보, 나 없으면 애들한테 잘할 거지? 전처럼 안 그럴 거지? 부탁해, 여보.
나 떠나면 애들한테 모질게 굴지 마. 애들이 내쳐도 당신은 아빠잖아. 최대한 다정하게, 자상하게 다가가줘.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여보, 가지 마. 아직 가면 안 돼. 내가 못 보내. 나한테 기회를 줘. 왜 안 되는데? 여보, 호수야, 미안해. 제발 간다는 말은 하지 마, 여보. 전 울면서 아내에게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다 내려놓은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애잔하고 슬펐습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애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영재와 우주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형사님이 연락을 해줬는지 애들이 여기까지 찾아 달려왔더라고요. 애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 왜 폐가에 숨어 있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어? 속상하게 왜 이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나 아들 맞아? 엄마 아들 맞냐고? 엄마, 얼굴 왜 이래? 많이 아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더는 속 안 썩일게. 아프지 마. 죽지 마, 엄마.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영재야, 우주야, 여길 어떡해. 아내는 더 이상 감정의 경량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 지역의 병원에 실려갔고 우린 초조하게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내는 자기 손으로 수액 바늘을 빼고 나왔지요. 그리고 더 이상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면서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했어요. 오래 고민했다면서 자연 치유를 시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못하니 마지막 희망으로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반대했지만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뒷산 깊숙한 곳에 집이 하나 있다면서 그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애들과 며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집을 치웠습니다. 쓸고 닦고 창문과 문도 고쳐놓고 폐가에 얼마 안 되는 아내의 짐도 옮겨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올라가라고 말했죠. 전 여기 남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변호사로 일에 중독돼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남고 싶다고요.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픈 몸으로 혼자서는 지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절 받아줬죠.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전 아내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같이 몸을 움직였어요. 참나무를 패서 방을 데워주고 청국장부터 시작해서 암에 좋다는 자연식품을 부지런히 해서 먹였죠. 약초 박사도 됐어요. 도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맑은 공기 속에서 아내는 점차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잠나무 숲을 함께 걷기도 하고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제가 엄청 수다쟁이더라고요. 아내가 기운이 없어 누워있으면 그렇게 제 얘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묵은 얘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 아내와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다시 웃음을 찾은 아내를 보며 저는 희망을 남몰래 키워갔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만 더 아내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산에서 지내는 동안 뽀얗게 살이 오르고 체력도 좋아졌는데 마침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기적처럼 암 전이가 멈추고 크기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다. 내 예쁜 마누라, 만만세. 여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렇게 아내와 전 산속의 생활을 완전히 젖어들게 됐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전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약초도 캐고 장작도 패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변호사로 정신없이 살던 때가 까마득하네요. 영재와 아들은 결혼도 했고 영재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가끔은 애들이 우리를 찾아오네요. 둘 다 아빠가 이렇게 변한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합니다. 전 애들한테 너무 빡빡하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해요. 이미 가진 게 많으니 베풀면서 살라고 말하곤 하죠. 지금의 행복이 전 너무나 소중합니다. 만약 8살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지 말라던 괴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저라도 아버지 말동무 해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철이 든다는 건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철없고 메마른 날 위에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 호수와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마감하고 싶네요. 매 순간 감사하며 많이 웃는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내 가족 진심으로 아끼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